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젠드의 책스터 라이브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9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유튜브 젠느 책수다 채널을 검색하시면 지난 영상들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즐거운 독서 하셨나요? 네. 지난주에 제가 어, 나눠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책들을 거의 다 가져왔어요. 다 가져온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에는. 음, 부탁을 하셨던 책도 있었고, 한강의 채식주의자. 네, 이거는 지금 읽었는데, 제독을 했죠. 제독을 했는데, 한, 지금, 이게 지금 연작소설 3개가 들어있는데, 마지막 하나를 아직 못 읽었어요.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앞에 2개는 읽었는데 뒤에 하나를 나무 불꽃 그거를 못 읽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앞에 2편 가지고만이라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김문의 카레 노래 이거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고요. 지난번에는 이게 참 안 읽혀서 구병모 작가의 버드 스트라이크 이거를 아유 이거 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막상 읽어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술술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빠져들었습니다. 네, 오늘 빠져든 이야기 조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건 다 읽었습니다. 이거 최근에 제가 인스타에 책 리뷰를 올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단편적인 것의 사회학 이거는 이제 나가오는 말들이라는 이 책 속에서 인용된 부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이하님께서 또 좋았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이제 읽어봤는데 이제 앞부분 조금 읽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계속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책 이상한 정상가족 이게 지난번에 제가 좀 기대가 된다 읽어보려고 한데 좀 기대가 된다 말씀드렸는데 정말 기대를 굉장히 충족시켜준 책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이 책을 정말 읽어보길 잘했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책을 많이 알려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간만에 굉장히 반가운 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뭐부터 좀 나눠볼까요? 예, 여기 저희 방송을 봐주시는 고마운 애청자님들 어떤 거 먼저 원하세요? 원하시는 거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게 딱히 없으시면 그럼 제가 알아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녀 아델 이거 궁금하시죠? 그녀 아델이 이게 어찌되나 궁금하시죠? 예, 사실 이게 스토리는 크게 그렇게 크게 막 임팩트가 있진 않았는데 참 근데 사실 결말은 좀 시시해요. 뭐 이렇게 어떤 이 주인공이 어떻게 됐다라는 어떤 확실한 결말이 나지 않고 있어서 좀 흐지부지 끝나는 그런 결말인데 이 중간에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일어나는 일들이 아주 충격적이에요. 충격과 공포 정말 그 자체입니다. 너무 적나라해서 이거를 다 뭐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기가 좀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충격적인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나와서 그래서 좀 이렇게 긴박감을 가지고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어쩌니 이러다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지 막 이런 마음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진짜 충격적인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 레일라 슬리만이라는 작가가 프랑스에서 활동을 한 작가인데 그 달콤한 노래라는 소설이 이제 2번째 소설이고 이 그녀 아델이 이분의 데뷔작이래요. 첫 번째 작품인데
이제 두 번째인 달콤한 노래가 이제 엄청난 주목을 받았죠. 상도 받고 굉장히 권위 있는 공쿠르상인가요? 네, 그 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막상 그거를 읽었는데 그거는 그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이거를 읽어보니까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의식이 뭔지 좀 더 알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받아들이기에 내용은 충격적이나 뭘 말하려고 하는지 좀 조금은 더 보였던 소설이었습니다. 대략적인 이제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아델이라는 남부러울 게 없는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남편은 병원 의사고 돈을 굉장히 잘 벌고요. 또 아들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전업주부도 아니고 신문 기자예요. 신문 기자로 또 자기 나름의 커리어도 있고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아 보이는 여자인데 수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방금 전 막 그녀 아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줄거리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델이라는 여자가 정말 뭐 부러울 게 없는, 겉으로 봤을 때 모든 걸 다 가진 그런 여자인데 젊어요. 나이도 한 35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할까요? 이게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힘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섹스 중독자가 돼요. 거기에 중독이 돼서 끊임없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과 정말 비정상적인 좀 상식을 좀 벗어나는 그런 파격적인 그런 상황과 장소에서 그런 방법으로 외도를 합니다. 근데 이 여자 좀 진짜 좀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읽다 보면은 근데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나 뭐 생각하는 것들이 좀 그렇게까지 또 미친 사람 같진 않아요. 왜냐면 되게 또 굉장히 또 우리들의 생각하고 좀 비슷해요. 그리고 감히 우리가 쉽게 말로 입 밖에, 그러니까 생각은 하지만 입 밖에 내지 못하고 맴돌다가 사라지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들을 여기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좀 저는 이건 진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여성분들에게 정말 읽어주고 싶은 그런 글귀다 싶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일단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부분, 이제 아들 이름이 류시양인데요. 아들이 엄청 어려요. 어린 것 같아요. 몇 살 안 되는 아주 어린 아이인데, 그래서 돌봄이 많이 필요한.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물웅덩이를 향해 이제 바다에 갔는데, 아이를 데리고 바다에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물웅덩이를 향해 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아델이 날카롭게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아이는 엄마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12월 한복판. 아이는 물에 푹 젖을 것이다. 감기에 걸릴 것이고, 그러면 아델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아이를 보살펴야 할 것이다. 그토록 바보 같은 아들이, 생각 없는 아들이, 이기적인 아들이 원망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아니,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기가 저는 반드시 뭐 저는 아이를 아직 키워본 경험이 없지만 있을 거라고 봐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걸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해 놓으면
아, 모성애가 없다는 둥 어떻게 아이를 두고 아이가 모르니까 그랬지 왜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까지 하면서 결국에는 비난의 화살을 전부 그 엄마가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하기가 입 밖에 꺼내기가 좀 어려운 건데 그치만 저는 이거 보면서 좀 통쾌했고 그래 사실은 이런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면 할 수가 있는데 애를 키우다 보면 힘드니까요.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런 것들에 화가 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사회가 참 좀 뭐랄까 조심스럽고 눈치가 보이고 왠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암묵적인 분위기가 좀 있어서 좀 이런 말 표현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엄마들에게 좀 보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음, 여기 보면 이제 이 아델이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되고 육아를 하게 되고는 그런 과정 속에서 느끼는 것들을 표현해놨는데 정말 솔직하게 표현을 잘해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이를 키워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도 막 진짜 막 공감을 하면서 읽었어요. 여기 보면은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제 루이시 양이 태어났다. 아이는 엄마의 게으름에 자꾸 딴지를 걸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은 스스로가 아닌 타인을 돌보기에 적합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신생아에게 진한 육체적 사랑을 헌신했으나 택도 없는 일이었다. 집에서 보내는 하루는 끝없이 길게만 느껴졌다. 때로 아델은 우는 아이를 내버려 둔 채 베개로 머리를 감싸고 잠을 청해보기도 했다. 음식 자국으로 얼룩덜룩한 아기 식탁 의자 앞에서 슬픈 얼굴을 하고 안 먹겠다고 버티는 아이 얼굴을 보며 아델은 흐느꼈다. 이 애기가 얼마나 밥을 안 먹어요. 좀 내 맘대로 좀 내 맘처럼 좀 잘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먹는 애기들 있잖아요. 안 먹겠다고 막 버티는 애기들. 그 애기들 바라보는 그 엄마의 심정이. 그리고 이제 점점 남편하고의 육체적인 관계가 시들해지고 시들해지는 그런 과정 그것도 되게 잘 표현해놨어요. 부부분들이 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아델이 참 진짜 이게 지금 이제 성욕 집착증인가? 아까 뒤에 뭐라고 해설 부분에서 이 증상에 대해서 뭐라고 해놨던데 성욕 과잉증 또는 성적 강박증 혹은 섹스 중독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여자가 진짜 행동을 보면은 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길거리에서 눈 마주쳐서 느낌이 오면은 바로 필 꽂히면 바로 그 골목길 어귀 아무데나 가서 바로 이렇게 일을 치르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남편 친구 부부한테 초대를 받아서 놀러간 그 집에서도 그 남편의 친구를 또 유혹해가지고 또 불륜을 저지르기도 하고 정말 그리고 심지어는 막 인터넷으로 익명의 남자를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남편이 병원에 있을 때인데 집에 아델이 혼자 있을 때 인터넷으로 남자들을 초대해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심하게 대해주라고 합니다. 심하게 대해주라고. 자기를 막 때리라고. 그래서 정말 이 남자들도 당황해요. 이 여자가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뭐 굉장히 부유해 보이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여자가 도대체 왜 자기들을 불러서 이런 요구를 하는지 어리둥절해 하다가 뭐 자기가 원한다는데 뭐 어쩌겠어. 우리는 자기가 원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맞고 싶다면 때려주지 이런 생각으로 아델을 때려요. 근데 정말 그, 그 폭행의 장면이 아주 진짜 적나라합니다. 그렇게 아주 심하게 어 정말 온갖 폭행을 당하고 온몸이 이제 만신창이가 돼서 그 다음날 아주 괴롭게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정말 그 채워지지 않는 자기의 그 욕망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이제 그런 일까지 벌이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남편한테 그런 사실을 다 들키게 됩니다. 들통이 나죠. 들통이 나서 이 남편이 막 여자한테, 이 아들한테 막 항변하는 게 좀 분노를 막 표출하는 그 부분이 좀 나오는데, 아, 근데 이 아델의 욕망에 대해서 저는 왜 이 여자가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절망적인 욕망을 포기하지 못할까? 이렇게 자기 몸이 망가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이런 욕망을 왜 억누르지 않을까, 포기하지 않을까, 그런 좀 의문이 계속 들었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거기에 대한 힌트가 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 욕망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그녀는 단번에 이해했다. 아델은 자신이 접근하는 남자들에게 어떤 욕망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가 갈망했던 건 그들의 살갗이 아니라 상황 자체였다. 장악당하는 것, 쾌락에 빠진 남자들의 얼굴을 관찰하는 것, 스스로를 꽉 채우는 것, 타액을 맛보는 것, 간질처럼 돌연 휘몰아치는 오르가즘을, 관능적 쾌락을, 동물적 유의를 흉내내는 것, 손톱을 피와 정액으로 물들인 채 떠나는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 예. 그러니까 이 남자들에 대한 어떤 그 욕망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 대한 갈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주는 어떤 느낌. 그게 이제 자꾸 아델로 하여금 그 상황에 놓이고 싶은데 이제 그 상황은 또 지나가 버리잖아요. 다시 또 찾아야 되는 거고, 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욕망이. 그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네요. 아, 그렇구나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남편한테 들통나서 남편이 이제 막 부들부들 하는 부분입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부분. 네. 여기서 그냥 처음부터 읽을게요. 제일 역겨운 게 뭔 줄 알아? 너 자신을 바로 네가 감싸고 돈다는 거야. 일어서서 너를 후려치고 네 면상에 네 물건들을 던져버리고 암캐처럼 밖으로 쫓아내버릴 힘조차 내겐 남아있지 않다는 거야. 울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울어도 되겠지. 네 눈물을 못 참겠어. 네 누나를 뽑아버리고 싶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추잡한 얘기 속에 나를 뭘로 만든 거냐고. 등신? 바람난 마누라를 둔 남편? 불쌍한 놈?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 게 뭔 줄 알아? 이 까만 수첩. 맞아. 네 책상에 있던 까만 수첩 말이야. 네가 쓴 거 다 읽었어. 권태에 대한 것, 허접한 부르주아의 생활에 대한 것, 남자 한 트럭이랑 나자빠져 잔 것도 모자라서 너는 우리가 공들여 만든 걸 깡그리 멸시했어. 내가 이뤄낸 것들, 너한테 부족하지 않게 해주려고 개처럼 일하면서 내가 만든 모든 걸. 난 어떨 거라고 생각해? 이런 빌어먹을 삶 속에서 어떤 꿈도 안 꾸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꿈도 없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없을 거라 생각해? 네 말처럼 나는 로맨스도 없는 남자라고 생각해? 그래, 눈물이 난다. 이대로 죽고 싶을 정도로 눈물이 나. 너는 이 세상에서 찾아낼 수 있는 온갖 변명을 다 갖다 댈 수 있겠지. 아델, 넌 창녀야. 인간 쓰레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수첩에다가 자꾸 뭘 적는데 그거를 늘 머리맡에 두고 남편 절대 안 보여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마저도 들켜버립니다. 거기에 썼던 말들이 이 남편한테는 가장 좀 충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나는 지루하고 권태롭고 벗어나고 싶고 막 그런 얘기들을 써놨던 그 아델의 마음을 거기에 또 상처를 받은 거죠, 이렇게. 그런데 전 결말이 궁금하시다고 했으니까 바로 이제 결말로 넘어가면, 근데 결국에는 남편이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남편의 말로 마무리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아델은 늙어갈 것이다. 머리칼이 하얗게 셀 것이다. 아무도 그녀를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가 그녀의 손목을 끌어당길 것이다. 그의 자취가 만든 먼지 속으로 그녀를 이끌고 허공을 두려워하는 그녀가 곤두박질 치고 싶어 할 때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녀도 단념할 것이다. 그의 몸 위로 묘지의 꽃들을 다발제 뿌려주고 그렇게 죽음에 다가갈수록 그녀는 다정해질 것이다. 그렇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끝나요. 아델, 그게 끝이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끝나지 않아. 사랑은 인내일 뿐이야. 경건하고 열정적이며 폭군과도 같은 인내. 비이성적일 정도로 낙천적인 인내. 우리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아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함께 늙어가면서 살아가기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아델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아델은 어떻게 선택할지 그건 안 나와 있지만 일단 남편은 남편이 그렇게 선택한 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좀 결말이 좀 뭐랄까 약간 좀 이렇게 뭔가 확실하게 매듭지어지지 않고 끝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남편의 심리 변화, 막 엄청나게 분노했다가 그렇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좀 체념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 과정도 좀 굉장히 좀 사실적이었고, 그래, 남편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라고 또 수긍이 또 가기도 해요. 근데 좀 씁쓸하기도 하고, 어쨌거나 저는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절망적인 욕망에 빠져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봤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인간상을 이렇게 들이대야 했는지는 정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 여자가 이렇게 집착할까? 이 욕망에 집착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은, 약간은 그런 게 아닐까. 이 여자가 임신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어떤 그런 절망감이 있어요. 그 절망감이, 자신이 자꾸만 망가진다고 생각해요. 그런 절망감이 어떤 하나의 큰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끝없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그렇게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서 스스로를 이렇게 강한 자극 속에 노출을 시켜야만이 뭔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병, 스트레스, 그런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성의 그런 삶의 과정에서 여성이 겪어야 되는 어떤 그런 절망들이 있다라는 걸, 그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작가가. 근데 그게 굉장히 좀 극단적인 형태로 이렇게
이런 인물을 가지고 나타냈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그냥 평범한 여자였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은 드네요. 좀 소재가 자극적이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이 책에 대해서. 저는 그냥 제일 좋았던 건 그거였어요. 그 이야기 자체에 뭐 그런 것보다는 좀 이야기는 그냥 좀 자극적이고요. 대체나 자극적입니다. 묘사도 굉장히 적나라하고. 네. 그런 것보다는 예, 어떤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에서 여성이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굉장히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책을 좀 좋게 평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극단적이죠. 너무 극단적이죠.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너무, 그러니까 좀 비정상적이라고 느껴지는, 좀 기이하다고 느껴지는 인물이 이렇게 주인공이다 보니까 조금 거리를 두고 싶어지잖아요. 이런 주인공 보면 얘는 왜 이래, 나랑은 달라, 좀 이상한 애야, 막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읽고 싶어지게 되는데, 그냥 또 읽다 보면 근데 이런 생각은 다들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남들도 생각을 하지만 말을 잘 못하고 생각으로만 하는 것들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거를 일부러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좀 공감할 수 없는 인간을 제시해놓고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공감할 만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 건지 뭐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닿지 못했고, 그냥 이 작가가 굉장히, 그러니까 좀 여성들의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거를 이렇게 알리려고 글을 쓰는 작가구나 하는 걸 좀 느꼈어요. 그 달콤한 노래라는 소설도 이거를 읽고 다시 읽어보면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때는 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좀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레일라 슬리마니, 저는 이번에 어쨌든 이 책을 읽고 좀 다시 보게 된 작가입니다. 좀 괜찮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녀 아델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거 먼저 소개를 드릴까요? 카레 노래? 카레 노래는 사실 크게 많이 할 말은 없어요. 끝까지 잘 읽긴 읽었는데 글을 잘 쓰신다. 네, 제 인상은 글을 잘 쓰시는구나. 이분은 정말 글을 잘 쓰시고, 그리고 이순신이라는 그 역사적인 인물의 캐릭터를 굉장히 잘 포착해서 표현을 잘 하셨다. 정말 그냥 역사책에서 보는 그냥 우리와 동떨어진 어떤 역사적인 인물일 뿐이죠. 우리가 이렇게 뭐 친밀하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뭐 이야기는 뭐 워낙 많이 유명하지만 그렇게 막 인간적으로 친밀하다는 느낌은 좀 잘 없죠. 근데 이거를 읽어보니까 이순신이라는 사람, 그냥 인간적인 그 이순신이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형상화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순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막 어떻게 신화적으로 이렇게 막 하지 않았고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들도 많이 담겨져 있어요. 물론 이제 기록에 의한 거라고는 하는데 약간의 픽션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고 읽어야겠지만, 어쨌든 그냥 그 인간,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이순신을, 그리고 무인으로서의 이순신의 어떤 모습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주 묘사를 잘 해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 이순신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그 이상의 감흥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뭐 이렇게 띠지를 좀 붙여놓긴 했는데 그렇게 막 아유 멋있어요. 무인으로서의 이순신 정말 멋있습니다. 선조 임금과의 에피소드들도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자세하게 그 일화들을 생생하게 자세하게 묘사를 해놨기 때문에 네, 뭐라고 소개해드릴 만한 딱히 그런 건 없네요. 그냥 네 그랬습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버드 스트라이크. 요거는 책을 뒤에다 놔야겠다. 다 소개한 책은 뒤에다 놓고. 버드 스트라이크 이거 구병모 작가 이번에 나온 책인데 잘 안 읽혔어요. 처음에는 뭔 내용인지 좀 책 속에 잘 빠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겉돌다가 포기를 잠깐 했었는데 오늘 또 읽으니까 또 빠져들더라고요. 이 이야기 속의 세계관에 좀 빠져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재밌게 지금 읽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 2장을 읽었어요. 2장. 지금 2장을 읽고 계속 읽을 계획입니다. 좀 이 판타지 이긴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긴들의 세계가 있고 뭐 이게 좀 무슨 그러니까 좀 인종이 되게 특이한 인종들이 나오는데 뭐 날개 달린 인간족, 그래서 뭐 이긴이라고 하는 그런 종족이 있고 또 뭐 또 다른 뭐 벽아닌 뭐 그런 종족이 또 있고, 그래서 그런 종족들이 존재하고 서로가 서로 좀 견제하는 그런 세계, 굉장히 판타지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읽다 보면은 조금 이제 처음에는 이게 좀 낯설어가지고 잘 몰입이 안 됐다가 조금 읽다 보니까 대충 그 또 장면을 또 상상하면서 또 읽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빠져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냥 재미있는 판타지 소설 하나 읽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좀 가볍게 일단은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읽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다가오는 말들하고 단편적인 거의 사회학, 요거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다가오는 말들은 지금 이제 3장까지를 읽었는데 다 괜찮았어요. 네, 이분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 많으시고 또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그런 주장을 가감없이 또 펼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문체가 좀 굉장히 세죠. 그런 작가님이라서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좀 논쟁거리인데 노키즈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키즈존. 저는 사실 이 책 읽기 전에도 생각이었는데 이 노키즈존이라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과연 이렇게 배제를 해도 되는가? 그렇게 배제당한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 좀 불편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이거를 이런 방향으로 가도 되는가? 이런 논리로 딱 간다면 노키즈존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무슨 노 아저씨존 네? 노인들 금지존 이런 것도 생겨야 될 것 같잖아요. 사실 카페에서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도 굉장히 조금 주변 배려 없이 시끄럽게 떠들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배제를 하다 보면 결국엔 남는 건 뭘까? 이게 저는 되게 사소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아이들에 대한 폭력이죠. 그리고 아이를 가진 부모에 대한 폭력이고요. 그래서 뭔가 좀 약간 죄인 만드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오면 안 그래도 지금 사회적인 시선이 곱지가 못한데 가게에서도 이렇게 떡 한 입 대놓고 차단을 해버리면 이거는 정말 아예 그런 분위기를 정말 조장하는 꼴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뭐 저출산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를 안 낳는다 문제다 하는데 정작 정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줄어들고 아이들을 배제하려고 한다면 아이들이 뭐 통제가 잘 안 되고 시끄럽고 뭐 하다는 이유로 그러면은 도대체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결국에는 이것 또한 저출산을 조장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전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조금만 더 사람들이 너그러워졌으면 좋겠다. 저도 짜증나요, 솔직히. 막 애들이 울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음식 흘리고 이러면은 짜증나죠. 근데 어떻게 뭐 우리가 잘하면서 폐를 끼치지 않고 잘할 수 있나요, 주변에? 그거는 우리가 완전히 가두어진 우리 속에서 그 아이를 키우지 않는 이상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어느 정도의 피해는 그런 것들은 그냥 아이들이니까 좀 감수하고 이해하면서 그렇게 커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어른들도 다 그렇게 주변에 민폐 끼치면서 어른이 되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들을 요즘에는 너무나 쉽게 그냥 이렇게 배제를 시켜버리는 것 같아서 그런 암암리에 퍼져 있는 그런 생각들이 좀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6학년인데 식당에서 퇴짜를 6학년이면은 그렇게 퇴짜를 맞을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노키즈존의 그 범위가 또 참 애매하네요. 이게 어디까지가 그 노키즈존의 그 노에 해당되는 그 키즈인 건지 그것도 좀 애매합니다. 존재만으로 차별을 느끼게 하는 건 안 된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 아이가 들어와서 정말 너무나 심각한 피해를 줬다면 이제 나가라고 요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굉장히 좀 그 혐오를 조장하는 차별이고 폭력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 작가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읽어드릴게요. 이분의 생각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돼서 노키즈존이라는 말을 보고 철렁했다. 개인의 시간과 공간이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내세우며 식당이나 카페에서 아이들 출입을 금한다는데 그 논리가 옹색하다. 우리는 누군가의 시공간을 침해하면서 어른이 됐다. 여전히 힘있는 어른들은 자기보다 약한 자의 시공간을 임의로 강탈하면서 자기를 유지한다. 왜 아이들을 대상으로만 권리를 주장하는 걸까? 그래도 되니까 그럴 것이다. 나 역시 양육의 책임을 나누지 않는 어른, 배우자에게 가야 할 원망이 애꿎은 아이에 대한 부정으로 나타나곤 했으니까. 인간 사회는 민폐 사슬이다. 인간은 나약하기에 사회성을 갖는다. 살자면 기대지 않을 수도 기댐을 안 받을 수도 없다. 아기를 안고 공부에 나선 엄마처럼 패 끼치는 상황을 두려워 말아야 하고 공동체는 아이들을 군말 없이 품어야 한다. 배제를 당하면서 자란 키즈들이 타자를 배제하는 어른이 되리란 건 자명하다. 건강한 의존성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관계에 눈뜨고 삶을 배우는 어른이 될 수 있다. 이건 진짜 공감됐어요, 이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도 그 민폐를 끼치지 않고 어른 될 수 없는 건데 이런 배제를 당하면서 자란 아이들이 과연 나중에 타인을
포용할 수 있을까? 간단한 논리로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민폐가 된다고 생각하면 간단히 배제해 버리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그 배제에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점점 더 그 배제의 울타리는 더 좁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각박한 세상이 우리 미래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좀 요즘 너무 혐오가 이런저런 혐오들도 만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노키즈존과 같은 혐오를 드러내는 공공연히 드러내는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간단하게 애들이 민폐니까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렇게 쉽게 생각해 버리는 게 아니라 좀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진짜 좋았는데 이 길리의 철학자라는 책을 쓴 저자 에릭 호퍼가 했던 말에 동의한다고 하면서요. 이 사람이 덧붙인 말인데 작가가 삶은 그저 살아가는 것이지 불행해지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듯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다. 삶이요. 그저 살아가는 것이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공감하시나요? 삶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래요. 불행하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저는 이게 당연하게 사실은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왜 사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인간이 왜 사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읽고 좀 머리를 다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고? 왜 그럴까? 하고 그 뒤를 계속 읽어봤는데요. 충족은 또 얼마나 금세 냉소로 식어버리는가. 읽고 쓰고 듣는 일을 업으로 삼으면서 나는 삶의 행복 불가능성을, 즉 그냥 살아감 자체를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감이 찾아와도 인생에서 행복한 순간이 있죠. 그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상태가 얼마나 또 금세 사라져버리는, 식어버리는 건지를 우리가 또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결국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게 행복이라는 것도 그냥 순간의 만족에 지나지 않고 그것도 사라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덧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니까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살 뿐이다, 인생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누가 이제 왜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예전에는 행복하기 위해 삽니다, 행복해지려고요, 살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었다면 이제는 그냥 저에게 삶이 주어져서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냥 사라지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근데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사실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도 그렇죠, 순간의 만족에 불과하니까요. 또 이런 통찰도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에릭 호퍼가 인용한 부분입니다. 에릭 호퍼의 책을 인용한 부분. 우리는 일이란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이 세상에는 모든 이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 의미 있기를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모렴치라고 했다는 조지 산타야나의 말까지 덧붙이면서, 그러니까 일에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이라는 것 자체에는 의미가 있을 수 없다. 그걸 요구하는 것은 모렴치다. 그래서 삶의 유일한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거는 일이 아니라 배움에 있다고 말합니다. 네, 그저 살지요. 네, 그러니까요. 이런 배움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참, 좀 기존의 생각을 좀 뒤흔드는 그런 부분이어서 좀 좋았어요. 다른 부분들은 솔직히 좀 그렇게까지 막 새롭다기보다는 그냥 은유 작가의 생각들을 알 수 있었고요. 예, 제가 워낙 좀 이 작가님하고 좀 약간 비슷한 문제의식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책들을 좀 읽었고, 그래서 겹치는 내용도 좀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별로 그렇게 막 많이 새로운 거는, 사실 앞부분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앞부분,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부분이 더 좋은 부분 많았고, 3장까지 읽었는데 그냥 딱 두 부분 좋았습니다. 여기 두 부분 방금 소개드렸던. 네, 그치만 그래도 계속 읽어보려고요. 혹시 또 좋은 부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제목이 뭐였냐고요? 방금 인용했던 글 말씀이신가요? 방금 인용했던 글은 길 위의 철학자라는 책입니다. 에릭 호퍼의 책이고요. 길 위의 철학자. 네. 흥미로운 주장을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난번에 단편적인 것의 사회학 인용한 부분이 나왔는데 그것도 참 좋아가지고 이 책을 결국에 또 이렇게 읽어보게 됐는데, 여기 그러니까 책에 대한 책이거든요. 이 책도 책에 대한 책이라서 읽다 보면 이거 흥미로운데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이 좀 영업당하기 쉬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업당한 책 중에 하나죠. 이것도 다가오는 말들에서 영업당했고, 또 이하님께서 또 좋다고 하셔가지고 읽어봤는데 조금 읽어봤습니다. 앞부분. 근데 좋더라고요. 이 사회학자가 쓴 책인데요. 이 정말 의미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별 볼 일 없는 그런 이야기들. 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와 가치를 조명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앞부분만 읽었을 땐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굉장히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뭐 특별한 게 있나요? 다 그냥 정말 별 볼 일 없고 별 의미 없는 일들의 연속이죠. 그것에 정말 지루한 반복이 우리의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이고 그게 모여서 우리의 인생일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제 좀 흥미롭게 읽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되게 특이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좀 생각이 들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정말 별스러울 것 없는 것들이 별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좀 우리의 인생을 조금 다시 달리 보게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덕분에 잘 읽게 됐습니다. 이한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요 책은 진짜 좀 널리 전파를 좀 해야 될 책입니다. 이게 저는 몰랐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을 했던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김희경 이분이 기자시군만요. 근데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이제 단체에서 또 일을 하셨고, 지금 현재는 문체부 차관보로 일하고 계시네요. 몰랐다. 근데 이분이 이 이상한 정상가족, 제목도 참 잘 지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이상한 정상가족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책은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족의 어떤 특징적인 면, 그 중에서도 좀 우리 사회를 더
망가뜨리는 가족의 어떤 단면, 이면들을 분석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좀 한국 사회의 문제의 정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 가족에 있구나 하는 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진짜 알게 됐어요. 처음에 체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체벌에 대한 얘기. 부모가 자식을 체벌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큰 거부감이 없잖아요. 요즘에 물론 많이 이제 체벌 금지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학교나 이런 교육 현장에서는 체벌이 이제 법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체벌이 나쁘다는 인식이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퍼져 있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부모가 자식을 체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적이란 말이에요.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좀 사실 했었고요. 솔직히. 근데 이걸 읽어보고 나서 이 책 읽고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아, 체벌은 절대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안 되겠구나. 무슨 이유에서든지 안 된다. 사실 저도 저희 부모님께 맞고 자랐거든요. 예, 저희 부모님도 체벌하셨어요. 많이는 아니었지만 한 번씩 정말 많이 화가 나셔서 큰 잘못을 했거나 화가 많이 나셨을 때는 진짜 살벌하게 맞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만큼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맞았다라고, 그러니까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체벌을 당하는 아동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거의 100이면 100. 부모가 왜 나를 때리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 내가 정말 맞을 짓을 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 엄마, 아빠를 정말 내가 저렇게 화나게 할 정도로 큰 잘못을 해서 내가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폭력에 대한 공포를 이제 학습하게 되고,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많은 이제 병폐를 장애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뭐 우울증이라든지 자존감이 낮아진다든지 사회 부적응,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자신이 스스로 뭐 어떤 일도 선택하지 못하고 의존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그런 부모의 체벌을 받은 아이들은 훨씬 더 자주 많이 나타난다라는 연구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많이들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부모의 매가 나를 이렇게 정상적인 올바른 어른으로 키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의 체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잘 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저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어느새 제가 바로 이어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